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내 재산 내가 관리한다는데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간섭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민수야, 내가 언제부터 내 살림 못했니? 70년을 혼자 잘 살아왔어. 어머님, 요즘 노인들 사기 당하는 일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보고 치매 걸렸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건 누구야? 이웃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거짓말 하지 마. 박 할머니가 다 얘기해줬어. 내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돈 관리 못한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면서?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손주는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엄마, 이제 그만해요. 엄마가 이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내 재산 내가 지키겠다는데? 그 재산이 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네 아버지 재산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거고. 니들 줄 생각 없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손주도 못 보게 하고 이웃들한테도 다 소문낼 거예요. 니들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걸 다 녹음해뒀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엄마, 우리 자식 인생도 생각 안 하세요? 이제 내가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안녕하세요. 70대 한 어머니인 김순자입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찾아간 아들 집 앞에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비밀번호가 안 맞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오지 마세요.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아들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주 보러 왔는데. 재산 정리부터 하고 오시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아들 뒤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비웃듯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달라는 저희 부탁에도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왔어. 저는 현관문 틈으로 소리쳤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애 낮잠 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꾸만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며 안기던 손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걱정해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의도였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자식이 달라진 걸까? 몇 달 전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시작된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요일 오후 TV를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케이크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왔어요. 잘 지내셨죠? 어머님, 저희가 케이크 사왔어요. 손주도 보고 싶으시죠? 고맙다. 오랜만에 왔네. 손주는 어디 있어? 학원에 있어요. 이따 데리러 갈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지만 커피를 마시던 중 아들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재산 정리를 하셔야죠.
예상치 못한 말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쑥 던진 말이 당황스러웠지만 순간 그저 걱정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에서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손을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복잡해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재산 정리하라는 소리구나.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아들은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편하시라고. 난 충분히 편하게 살고 있어.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돌변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직후부터 며느리는 화장실에 간다며 나가더니 한참을 휴대폰으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서둘러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게 서둘러 나간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와의 영상 통화도 끊겼습니다. 연락이 안 되어 걱정되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랑 통화 좀 하자. 할머니가 보고 싶어. 몇 시간 뒤에야 온 답장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당분간 통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니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날의 케이크와 방문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일주일간 연락이 두절된 후 손주가 정말 아픈 건지 확인하고 싶어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손주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는 손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야. 손주가 뒤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아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괜찮아?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요. 손주의 순진한 대답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리 와. 며느리가 손주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황한 손주는 제게 손을 뻗었지만 며느리는 그대로 손주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잠깐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손주를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할머니가 돈만 좋아한대. 아빠가 그랬어. 손주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손주를 차에 태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손주의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차가 출발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상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니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애한테 혼란 주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손주를 볼 수도 없게 하다니. 어머니가 재산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애가 듣기 안 좋은 얘기 나올까봐 그래요. 내 재산 내가 관리한다는 게 뭐가 문제야? 손주까지 이용하는 거야.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 30분. 이른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굴까 싶어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하세요. 같이 나가요. 민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니? 은행에 같이 가보시죠. 아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더니 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가져오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은행에 가야 해? 어머니가 돈 관리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들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저를 밖으로 데려가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워 거절했습니다. 난 오늘 약속이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무슨 약속인데요? 누구랑 만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질문에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일정을 이렇게 캐묻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왜 궁금해? 내 개인 약속이야. 대답 대신 며느리는 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수납장을 열더니 서류를 찾는 듯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집 서랍을 왜 뒤져? 어머님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제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는 행동에 화를 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나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재산 정리나 하세요. 아들이 숨겨둔 성내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격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어디다 숨겼어? 이제 솔직하게 말해. 아들은 제 침실로 향했고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며느리도 부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은 이미 제 침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한 사진첩과 유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재산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면 손주도 매일 보실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담긴 협박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삼아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필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간 키운 내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움켜쥐고 계세요? 어차피 다 우리 것들 텐데. 며느리의 노골적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2번 다시 이런 식으로 오지 마.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끔찍한 경고를 남기고 갔습니다.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집안은 그들이 뒤진 흔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옷가지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의 모습일까요? 평생 모은 재산이 결국 자식의 탐욕을 키운 걸까요? 그날 밤 옆집 할머니가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었다고요? 네, 지난주에 왔었어요. 할머니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대요.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시고 재산 관리도 못하실 정도라고.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자식들이 이웃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이제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카드 사용도 두려워 현금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같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침 6시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현관문 초인종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챙기시고 나오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도장은 왜? 공증 받으러 가야 해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도장 찍으세요. 아들의 말투는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무슨 공증?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공증은 무슨 소리야? 아들이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겉표지에 증여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네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 관리 못하신다는 진단서도 준비해뒀으니까 강제로 할 수도 있어요. 충격적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몰래 진단서까지 준비했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진단서?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거짓말과 위협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이런 협박을 하다니.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세요? 아들의 달콤한 말 속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사악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손주도 다시 볼 수 있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아들 앞으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도 가능해요. 법원에 치매 진단서 제출하면. 말도 안 되는 법정 용어를 섞어가며 위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법률 용어들을 나열하며 겁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어머니 자금 관리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이러시면 요양원 밖에 답이 없어요. 극단적인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내가 치매 걸렸는지 아닌지는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받으면 알 수 있을 거야. 아들이 서류를 거칠게 가방에 넣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야 떨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제 집 문을 잠그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저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공증 거부 후 일주일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밤 11시가 넘어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내 켰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이웃집 정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웃으로 지내온 그분은 저희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슴에 쌓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만남을 청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법정에서 이기셨다니 다행입니다. 이겼다고 하기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아드님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글쎄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 집이 거의 망했을 때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힘든 시기였겠네요. 네,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잘 못해줬어요. 학원비도 못 대줘서 그 어린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주눅 들어 있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었거든요. 도벽이요? 네, 친구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거나 문방구에서 장난감을 훔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었죠.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벨트로 아이를 때리던 모습, 울부짖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는 표면적으로 그런 행동은 안 했지만 늘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컸어요.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겠다고 늘 말했죠. 아이 때 형성된 마음의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정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들은 어린 시절의 결핍과 상처가 평생 따라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게 지금 이런 행동의 변명이 될 순 없겠죠.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건 물론이죠.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부모에게 그런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정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해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과 협박이 계속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오랜 친구 박 회장이 생각났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던 그는 남편과 대학 동창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저 김순자예요. 아,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까요? 예전에 종로에서 자주 갔던 그 식당으로 올게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박 회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조용한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아들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일, 손주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들에게 제가 정신 이상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일까지. 말하는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박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다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젊은 애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기 마련이죠. 그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날마다 협박 문자가 오고 이웃들이 절 피하고. 순자 씨, 지금 필요한 건 법적인 조치예요. 우리 사무실에 노인 권익 보호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내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회장의 조언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영호가 살아있었다면 더 일찍 도와줬을 텐데. 늦어서 미안해요.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아침 박 회장과 함께 법률 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 이런 수법을 많이 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우선은 유언장부터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명확히 해두면 자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 아들이 더 화내지 않을까요? 이미 충분히 관계가 안 좋은데. 걱정 마세요. 유언장은 비밀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어수단이에요. 아드님에게 알리지 않고 준비하는 거죠.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협박 문자나 녹음한 내용이 있으시면 증거로 모아두세요. 나중에 법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한 것도 있고 문자도 다 저장해뒀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잠시 혼자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순자 씨,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유언장. 제 마지막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김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했고 각각의 처분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얼마나 남기실 생각이세요?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제 노후 준비와 노인 복지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자녀에게 전부 남기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게 더 가치 있어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고 원본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박 할머니의 전화로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에는 오전에 전화하지 않던 분이라 이상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돌아서 무슨 소문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돈을 막 뿌리고 다닌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충격적인 소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동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들었다고 했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멀쩡한 거 박 할머니도 알잖아요. 그럼요. 내가 봐도 정상인데 자식들이 왜 그런 소문을 내는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니 단지 내 벤치에 모여 앉은 이웃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이제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씨 아주머니마저 저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퍼뜨린 거짓말로 평생 살던 동네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보기도 다른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이 외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친절하던 분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관리소장님도 그런 소문 믿으세요? 제가 이상하게 행동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가족이 걱정하시니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립된 채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마저 좁게 느껴졌습니다. 불쑥 찾아온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약봉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의아했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이제 제가 보관할게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내가 40년간 혼자 잘 챙겨 먹었는데.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드셔야죠. 2번씩 드시면 위험해요. 내 혈압약은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는 약이야. 의사가 그렇게 처방했어. 며느리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약봉지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도 바꾸시죠. 이제 여기로 다니셔야 해요. 낯선 병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다녀온 단골 병원을 두고 갑자기 바꾸자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왜 병원을 바꿔? 박 선생님이 내 몸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데. 약 잘못 드시면 큰일 나니까 저희가 관리할게요. 건강 악화되면 요양원 가셔야 해요. 다시 요양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제 건강까지 무기로 삼아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어머니 상태 다 말씀드렸어요. 건강검진 결과 안 좋다고 하던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주 검진에서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검진 결과 좋다고 했어.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밤에 혼자 계시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불안감을 조성하며 자택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건강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통제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약값도 많이 드시는데 재산 정리하시고 건강에 신경 쓰세요. 결국 건강을 빌미로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약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이러시면 진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 상태로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요. 말을 마치고 며느리는 약봉지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혈압약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서랍에 비상용으로 몇 알 남겨둔 약이 있었습니다. 건강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통제, 언제쯤 끝이 날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 마침내 찾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자식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몰래 녹음해 둔 게 있어요.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협박하고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문자들이 매일 와요. 재산 넘기지 않으면 손주도 못 보게 하고. 그런 문자 내용을 저장해 두셨나요? 네, 다 캡처해뒀어요. 현관에 달린 CCTV도 있고 그들이 제 방을 뒤진 흔적도 있어요. 상담원은 제 말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증거 수집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다 복사해뒀어요. 강제로 은행에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을 목격한 이웃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웃들이 다 목격자예요. 문제는 아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날 이후 몰래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쇼핑 가는 척하고 나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당한 걸 다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웃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특히 경비원이나 관리소장님 같은 분들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정신 감정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 진단서가 제 삶을 구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법원에도 제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몰래 녹음한 대화와 문자 메시지들, 이웃들의 증언,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응할 준비가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한 서류 뭉치가 변호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일들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협박 문자들이 증거가 되나요? 충분합니다. 수백 통의 메시지가 명백한 증거예요. 특히 재산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불법입니다. 녹음해둔 협박도 있어요. 집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자녀분들에게 통보가 갈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알게 되나요? 당연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입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눈물만 흘리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요. 검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노인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요. 변호사님의 단호한 말씀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런 학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이에요. 언론까지는. 어머님, 자식들이 어머님을 생각했나요?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꼭 승소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제가 이런 용기를 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먼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다 봤어요. 걱정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드님이 협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경비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지지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웃들이 뒷말을 하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요?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날 상황 제가 다 지켜봤어요. 녹화본도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감사함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찾아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그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봤어요. 법정에 서서 말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래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노인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감사함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간 이웃들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직접 찾아와 제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CCTV 영상 보관해뒀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하면 언제든 제출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쳤다고 소문내던데. 할머니 정상인 거 다 알아요. 오히려 자식들이 이상했죠. 마트에서도 늘 정상적으로 장을 보는 모습을 봤다는 동네 상인들, 은행에서도 거래 내역을 정리해 준다는 단골 은행 직원까지 모두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들었습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웃들의 지지 덕분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끼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재판정 앞쪽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마주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판사의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앉자 아들은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거물 제출합니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입니다. 변호사가 수백 통의 문자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취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증인석에 경비원 김철수 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아저씨가 증언대에 올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날 피고인들이 할머니 집에 강제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약 1시간 후 나올 때는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이어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제 집 앞 복도에서 벌어진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제출합니다. 강제 인출 시도의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이웃 주민 박순자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나와 당시 들었던 협박 소리와 며느리가 퍼뜨린 거짓 소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변호사와 소곤거렸습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마음에서. 피고인들의 변명이 궁색해 보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행위는 법으로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진술을 듣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손주를 볼모로 삼은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야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아들이 제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말로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판결 직후 법정 박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 여기서 이러지 마. 집행유예면 회사도 못 다녀요. 이러면 저희 가족 전체가 무너져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아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감옥 가겠어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사회적 체면과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손에 배상 판결문을 보며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부장님이 벌써 알고 계시대요. 이웃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아이들 학교에도 소문났을 거예요. 그제서야 체면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에게 퍼뜨린 거짓 소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평판만 걱정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태도였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동안 손주를 볼모로 삼았던 건 누구지?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모성애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그들의 악행에 대한 분노가 공존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법의 심판을 받고서야 잘못을 깨닫다니. 엄마, 재산을 노리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식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이제 와서 눈물을 보여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칼을 꽂은 자식들을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을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당당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앉아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 앞에서 제 재산 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실히 결정하셨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불효자 자식은 상속 한 푼도 안 할 거예요.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제한 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법률 지원에 써주세요. 법적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 앞으로 상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협박해서 말하게 한 거지.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 며느리는 충격으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제 재산의 일부를 쓰기로 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었어. 자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을 잊은 듯 했습니다. 이제 돈만 바라보던 그들의 허망한 표정이 오히려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가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요양원에 큰 금액을 기부했어. 내가 지낼 곳도 마련했으니 걱정하지 마. 자식들 주변에서도 다들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들의 악행이 알려져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고통을 견디지 마세요.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거나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곁에서 도와줄 이웃과 기관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면 반드시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